계모 임씨는 도박판에서 날린 만냥의 빚더미에 목이 졸리자 사색이 되어 발을 굴렀지요. 임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쌀가마를 옮기던 의붓딸 소은을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대신 팔려가거라. 내 평생의 노고가 담긴 이 객주에 빚쟁이 딱지를 붙일 순 없으니 니년이 저 바보의 안방을 지키든 종노릇을 하든 오늘 당장 이 집을 나가란 말이다. 제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의붓딸을 장터 바보에게 팔아넘기면서도 임씨의 눈빛엔 미안함 대신 객주를 독차지할 비열한 탐욕만이 번득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기괴한 혼례가 누구의 목줄을 죄고 누구를 조선 최고의 돈줄로 만들게 될지 그들은 전혀 짐작조차 못했지요. 과연 침 흘리는 바보 신랑과 강제로 혼례를 치른 천재 장사꾼 소은에겐 어떤 기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 18번째 해의 늦가을 이야기입니다. 평양 대동강변에는 금상객주라는 낡은 주막이 있었지요. 강바람이 사납게 불어오는 밤이면 창호지가 파디득거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19살 처녀 소은이 혼자 쪼그려 앉아 낡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소은의 손에는 반쪽짜리 주판알이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이 간 나무알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쥐고서 소은은 장부의 숫자들 사이에서 돈줄의 흐름을 읽어냈지요. 낮에는 계모 임씨의 눈치를 보며 물지개를 지고 마당을 쓸던 몸이건만 이 시각만큼은 소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 같기도 하고 폭풍전야의 강물처럼 고요하고 깊기도 했지요. 그날 밤 대동강 위에는 붉은 기운을 머금은 달이 낮게 걸려 있었습니다. 소은은 문득 장부에서 눈을 들어 달을 바라보다 손 안에 주판알을 꽉 쥐었습니다. 꼭 1년 전 이 강변에서 아비의 장례가 치러졌지요. 시신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계모 임씨가 서둘러 뚜껑을 닫아버린 그 장례가 마음 한켠에 돌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은 의구심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계모 임씨는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서도 언제나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평양 감사와 먼 인척이라는 것 하나를 미천 삼아 기방 노름판을 드나들더니 마침내 사채업자 배칠성에게 목을 잡히고 말았지요. 빚의 액수는 이미 금상객주 한 채로도 다 갚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배칠성은 사흘이 멀다 하고 수하들을 보내 임씨를 들독갔고 임씨는 밤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어떻게든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지요. 그런데 이 빚에는 기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배칠성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지요. 그 손의 주인은 다름 아닌 무결이었습니다. 무결은 1년째 장터에서 침을 흘리며 어슬렁거리는 바보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실은 정조 임금의 비밀 요원이자 청룡방의 방주였습니다. 임씨가 진 빚의 상당 부분은 무결이 배후에서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지요. 계모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어 금상객주 내부의 비리 정보를 실토하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임씨는 돈이 급할수록 더 어두운 거래에 손을 댔습니다. 욕심이 제 눈을 가리면 함정도 횡재처럼 보이는 법. 배칠성을 찾아가 더 많은 돈을 꾸는 동안 임씨는 자신이 이미 그물 안에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요. 그리고 무결의 그물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무결이 평양 장터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정조 임금의 밀명을 받고서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금상객주의 주인 박서방이 실종 직전 무결에게 한 통의 밀서를 보냈지요. 내 딸 소은과 힘을 합쳐 이 세력을 쓸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과거 무결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고 무결은 그 빚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입하자마자 무결은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지요. 청룡방 내부에 적의 첩자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박서방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무결은 이를 악물고 이듬해까지 바보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장터에서 해벌쭉 웃으며 엿을 받아먹고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고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는 동안 무결의 머릿속에서는 냉철한 계산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배신자를 가려내고 적의 눈을 속이고 소운과 접촉할 단 하나의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1년이라는 고독하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장날 무결이 임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떡을 베어 물고 해벌쭉 웃던 그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지요. 마님, 소인이 배 영감한테 진 빚의 절반을 갚아드리겠습니다요. 대신 장녀 아가씨와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임씨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무결이 품에서 꺼내 보이는 자 꾸러미에 임씨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빚도 반이나 사라지고 눈에 가시인 소운도 바보에게 치워버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선뜻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결은 임씨의 탐욕이 넘실거리는 것을 보며 조용히 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혼인 자리에는 한 가지 장치가 더 숨어 있었지요. 무결이 슬그머니 흘려놓은 가짜 보물지도 한 장이었습니다. 지도에는 평양감사의 비자금이 묻혀있는 위치가 적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임씨의 눈에 들어간 그 종이 한 장은 훗날 임씨로 하여금 관아의 비자금에 제 손을 뻗치게 만들 미끼였습니다. 욕심이 깊은 사람에게는 미끼를 던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살짝 흘려두기만 해도 제 발로 달려드는 법이니까요. 소운에게는 아무런 허락도 묻지 않았습니다. 임씨는 그날 저녁 소운을 앉혀놓고 딱 한마디를 했지요. 이달 안에 시집 가거라. 소운은 밥상만 내려다보다가 손 안에 줍 하나를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미 울음은 오래전에 말라버린 뒤였습니다. 혼인날은 볼품없이 쓸쓸했습니다. 호치불 하나와 낡은 녹그릇 몇 개가 혼수의 전부였고 소운을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대동강변 외진 곳에 자리 잡은 낡은 오두막 앞에 소운이 섰을 때 사방에는 찬 바람만이 쌩쌩 불었습니다. 지붕에서 집몇 올이 바람에 뽑혀 날아가고 있었지요. 무결은 오두막 안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소운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무결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교양도 위엄도 없이 그저 해벌쭉한 웃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낭자 춥지요? 이리 오슈. 따시오. 불빛에 드러난 그의 눈은 조금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소운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었지요. 소운은 품 안에 조용히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에서 바보 사내의 아내로 평생을 보낼 바엔 차라리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지요. 그런데 무결이 불쑥 나무 대야를 내밀었습니다. 발 시리지 않소, 씻으슈. 미지근한 물이 담긴 대야를 내려놓은 무결은 스스럼 없이 소운의 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소운은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지요. 품 안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일렁이며 무결의 손등을 환하게 비췄고 소운은 그 위에 새겨진 작은 문양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평범한 사내의 손등에 있기엔 너무도 낯선 표식이었지요. 소운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스르르 풀렸습니다. 바보라면 저런 표식을 지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만이 분명했습니다. 죽음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소운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결은 아궁이 옆에 웅크린 채 거침없이 코를 골며 잠들었고 소운은 호치불을 끌어당긴 채 천장의 그을음을 바라보았지요.
이따금 불씨가 탁탁 소리를 냈고 바깥에서는 대동강 바람이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칼은 이미 이부자리 밑에 도로 집어넣은 뒤였습니다. 죽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눈을 감아버린다면 계모 임씨는 아비의 재산을 두 손에 움켜쥔 채 태평하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비가 어째서 갑자기 쓰러졌는지, 그 주검을 왜 서둘러 뚜껑으로 덮어버렸는지, 그 진실을 아무도 묻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가겠지요. 그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우는 이를 앙다물었습니다. 손 안에서 깨진 주판알이 손금을 파고들었지요. 이튿날 새벽 소우는 무결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낯을 씻고 낡은 치마를 정갈하게 여미고 어제 사온 자투리 비단 조각들을 무릎 위에 펼쳤지요. 무결이 비몽사몽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소운을 바라봤습니다. 소운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지요. 오늘 장터에 나가겠소. 앞장서 주시오. 무결은 눈을 껌뻑이더니 이내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 신랑을 앞세운 새댁이 장터에 나타났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소우는 그 무관심이 오히려 편했지요. 사람들의 눈이 무결의 해벌쭉한 얼굴에 머무는 동안 소우는 조용히 장터 구석구석의 돈줄을 읽어 나갔습니다. 어느 전이 잘 나가고 어느 상인이 재고를 쌓아두었으며 어느 물목이 아직 평양에 없는지를. 아비가 남긴 주판알 하나가 소운의 손 안에서 새로운 무기로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무결은 낮이면 어김없이 장터의 바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엿장수한테 손을 내밀고 개울에서 맨발로 첨벙거리고 지게꾼들 사이에 끼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웃음을 터뜨리곤 했지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소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가지를 박박 닦거나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밤은 달랐지요. 어느 날 밤 소우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무결이 창호지 문가에 바짝 붙어 낮게 속삭이고 있었지요. 소우는 이부자리를 뒤집어 쓴 채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양 북쪽 창고 세 곳을 틀어막아라. 굴량미가 한 톨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감사나리 곳간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엿을 받아먹던 그 사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소우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생각했습니다. 굴량미 유통을 막는다는 것은 예사실이 아니었지요. 평양 감사와 계모가 뒤에서 공모의 굴량미를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다는 뜻이었으니 그것을 끊겠다는 것은 평양 권력의 심주를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장터 바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소우는 손등의 표식과 이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겹쳐보았습니다. 한 점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이 들어찼지요. 그러나 소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내가 무엇을 노리는지, 아비의 실종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아직 손에 쥔 것이 없었지요. 섣불리 알고 있다는 눈치를 보였다가 자칫 뒤쪽이 패를 먼저 보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소우는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누웠습니다. 바보 아내의 탈을 쓰는 것은 소운도 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가 무엇인지 아는 척 모르는 척 오두막 안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소운이 장터에서 자투리 비단으로 만들어낸 매듭 놀이개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은 혼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방기녀 한둘이 찾아왔지요. 조선 비단에서는 볼 수 없는 선명한 색과 단단한 매듭이 손목과 머리를 꾸미기에 제격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양반집 마님들도 슬그머니 장터 어귀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운의 자리 앞에는 어느새 줄이 생겨났고 자투리 조각을 내다버리던 비단 상인들이 오히려 소운을 먼저 찾아오는 지경이 되었지요. 이 소식이 계모 임씨의 귀에 들어간 것은 오래지 않아서였습니다. 임씨는 방 안에서 발을 굴렀지요. 바보한테 치워버린 것이
오히려 돈줄을 잡고 있다니 분이 치밀어 밥상을 밀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임 씨는 배칠성에게 손을 뻗어 수화산의 셋을 빌렸습니다. 그 오두막을 한 번 뒤집어 놓으면 될 것이야.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은 장이 파안 늦은 오후, 가을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던 시각이었습니다. 무결은 마을 어귀 쪽에 나가 있었고 오두막 안에는 소은 혼자였지요. 사내 셋이 문짝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서는 순간 소은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소은의 시선은 빠르게 방 안을 훑었습니다. 창문 옆에 세워둔 빗자루, 화롯가에 놓인 무쇠 부젓가락, 아침에 절여둔 젓갈 항아리. 소은은 겁먹은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척하다가 몸을 틀어 항아리를 두 손으로 번쩍 들었습니다. 그대로 선두에 선 사내의 가슴팍을 향해 내던졌지요. 비린내와 소금물이 사내들의 얼굴과 가슴에 쏟아졌습니다. 악취에 눈을 찡그리며 사내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은은 부젓가락을 집어 가장 덩치 큰 사내의 정강이를 힘껏 내리쳤지요. 비명이 터졌습니다. 나머지 두 사내는 소금물에 미끄러진 흙바닥에서 발이 엉켜한 녀석이 다른 녀석을 끌어안고 함께 나뒹굴었지요. 소은은 그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계모님께 전하시오. 다음번에는 항아리가 아니라 더 뜨거운 것으로 대접하겠다고.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결국 절뚝거리며 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소은은 문을 닫고 등을 기댔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입술에는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였지요. 쓸 수 있는 것을 쓰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습격이 있은 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무결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오두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벌쭉 웃으며 소은 앞에 내려놓더니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지요. 소은이 첫매듭을 풀자 안에서 쏟아진 것은 소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단 조각들이었습니다. 빛깔이 달랐습니다. 조선 비단의 은은하고 정갈한 색과는 달리 이 천들은 자줏빛과 남빛과 불꽃 같은 붉은 빛이 한 올 한 올에 살아 있었지요. 손에 쥐면 손바닥에 스며들듯 부드러웠고 햇빛 아래 펼치면 비늘처럼 반짝였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을 통해 건너온 것이 분명했지요. 소은은 천을 손에 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난 것이오? 소은이 물었습니다. 무결은 콧잔등을 긁적이며 희죽 웃을 뿐이었지요. 소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가 내미는 것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받아서 쓰는 것이 수였지요. 소은은 사흘 밤을 불 밝혀가며 작업했습니다. 이국 비단 조각을 조선의 매듭법과 엮어 평양 어느 상점에서도 볼 수 없는 장신구들을 만들어냈지요. 족두리 장식, 놀이개, 비녀 끝에 다는 술. 하나하나가 어떤 귀한 양반집 마님의 반다지 안에도 없을 물건이었습니다. 소은은 장터에 내다 놓기 전날 밤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주파나를 튀기며 계산했지요. 너무 싸면 값어치가 없어 보이고 너무 비싸면 손님이 돌아설 것이었습니다. 장에 내놓은 첫날 소은의 자리 앞에는 오전 중에 이미 반이 팔려나갔습니다. 오후에는 평양 가면 근처에서 가마를 타고 온 마님까지 나타났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것이 어디서 난 천이냐, 저런 빛깔은 처음 본다. 새댁이 손재주가 귀신 같다. 소은은 조용히 물건을 건네고 돈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음 단계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양 상권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이 파란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무결은 그날 저녁 소은이 돈 보따리를 들고 오두막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아궁이 불을 지피며 잠깐 등 뒤를 돌아보던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더 매서워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무결이 소운에게 낡은 장부 하나를 내밀었지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소운이 첫 장을 펼치자 빽빽하게 들어찬 숫자와 기호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도무지 규칙을 알 수 없는 배열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요? 소운이 물었습니다. 무결이 처음으로 바보 웃음이 아닌 얼굴로 소운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청룡방 장부요. 외워두시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소운은 장부를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낯선 기호 체계였지만 소운의 눈에는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숫자가 물목을 뜻하고 기호는 방향과 인물을 가리켰습니다. 주파나를 굴리듯 기호를 하나씩 짚어가던 소운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 장부가 아니었지요. 청룡방이 평양 전역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돈과 물목의 흐름을 통째로 담은 지도였습니다. 무결은 소운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기호 하나하나의 뜻을 짚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지요. 소운은 화롯불빛 아래서 장부를 들여다보며 가끔 고개를 갸우뚱했고, 무결은 그럴 때마다 손을 뻗어 소운이 짚고 있는 기호 바로 옆을 톡 두드렸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그 과묵한 시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쌓여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외웠소. 사흘째 밤, 무결이 물었습니다. 소운은 장부를 덮고 기호를 처음부터 줄줄이 읊었지요. 무결은 잠자코 듣다가 마지막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장을 가진 여인이 나타나면 나를 대하듯 따르라. 부하들에게 이미 그리 일러두었소. 소운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지요. 무결은 소운에게 퇴로를 하나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소운이 혼자 설 수 있도록. 소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부를 꼼꼼하게 접어 품 안에 넣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화롯불이 조용히 타올랐고 바깥에는 대동강 강바람 소리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겨울 문턱이었습니다. 평양 장터에도 찬 기운이 내려앉아 상인들이 두꺼운 속옷을 꺼내 입을 무렵 계모 임시에 처지는 날이 갈수록 궁색해지고 있었지요. 무결이 북쪽 창고 세 곳을 틀어막은 것도 모자라 평양 안팎의 곡물 유통길목마다 청룡방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굴량미를 빼돌려 배칠성에게 넘기던 줄기가 하나둘 막히자 임씨의 빚은 줄기는커녕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배칠성은 이제 사흘이 아니라 날마다 수하를 보내 임씨를 들볶았습니다. 임씨는 어느 날 밤 배칠성과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방 안에는 불빛도 없었지요. 바보 신랑이 어디서 열병을 얻어 죽었다고 소문을 내시오. 과부가 된 딸은 내 핏줄이니 데려오겠다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겠소. 배칠성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다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여자를 내게 넘기면 빚은 반만 받겠소.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소운이 낌새를 알아챈 것은 장터에서 낯선 사내들이 계속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닌 채 소운의 자리 근처를 얼쩡거리는 사내들이었지요. 소운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매듭을 매만지면서도 속으로는 빠르게 경우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도망칠 길이 몇 가지이고 소리를 지르면 누가 들을 것이며 무결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사건이 터진 것은 사흘 뒤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장이 파하고 소운이 보따리를 챙겨 오두막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사내 둘이 양옆에서 팔을 낚아챘지요. 소운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낮추며 한 사내의 발등을 잇는 힘껏 밟고 보따리를 휘둘러 다른 사내의 귀를 쳤지요. 잠깐 생긴 틈에 소운은 곧장 장터 안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과 천막 사이를 꿰뚫듯이 달렸지요. 사내들이 뒤를 쫓았지만
소우는 석 달 동안 장터를 누비며 익혀둔 길을 귀신같이 헤쳐나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오두막 문을 닫아건 소우는 한참 동안 등을 문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손 안에 주파날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은 눈빛이었지요. 소운은 천천히 숨을 가라앉히며 품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주파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운은 오두막 안등잔 불빛 아래 주파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납치를 피해 달아나는 동안 주파날을 꽉 쥐었던 그 찰나의 손바닥으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지요. 아비가 남긴 이 주파날을 소우는 1년 내내 부적처럼 쥐고 다녔지만 이상하게 이 알만 유독 무거웠습니다. 소우는 주파날을 세게 비틀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방향을 바꿔 다시 돌리자 작은 틈이 생기며 알이 두 쪽으로 쪼개졌지요. 안에는 얇게 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처럼 보였지만 소운은 이내 그것이 금상객주 아래를 그린 지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비가 어린 소운을 데리고 창고를 드나들던 기억이 있었기에 지하의 구조가 눈에 익었지요. 지도 한가운데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표시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 표시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기호였지요. 소우는 그 기호를 확인하는 순간 등잔불이 흔들리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멈춰버렸습니다. 아비였습니다. 아비가 죽은 것이 아니었지요. 계모 임씨가 서둘러 치른 그 장례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아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상객주 지하 어딘가에 갇혀 있었지요. 소운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지요. 소운은 지도를 다시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아비를 구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금상객주는 계모의 수하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고 지하 가성의 문은 장정 여럿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운은 불빛에 일렁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무결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무결은 아궁이 옆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소운은 긴 시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쌓아온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발을 씻겨주던 손, 비단 보따리를 말없이 내밀던 모습, 암호 장부를 가르치며 눈이 마주쳤던 밤. 소운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무결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소운이 그 앞에 와서 조용히 앉았지요. 무결이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소운의 눈빛이 달랐지요. 바보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소운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청룡방의 기호 하나가 손가락으로 또렷하게 그어졌지요. 무결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소운은 계속 그 기호를 천천히 긋고 있었지요. 무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탁 소리를 내며 튀었지요. 그러고 나서야 무결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소? 처음부터요. 소운이 짧게 답했습니다. 무결은 잠자코 소운을 바라보다가 바보 웃음이 아닌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운은 품에서 지도를 꺼내 무결 앞에 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오. 금상객주 지하 가성에 갇혀 있소. 무결의 눈이 지도 위를 천천히 훑었지요. 소운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비를 구하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한 자금을 대고 상단의 명분을 책임지겠소. 청룡방이 움직이려면 돈줄이 필요할 것 아니오. 무결은 지도에서 눈을 들어 소운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 동안 바보 신랑과 바보 아내로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맨얼굴로 마주 앉은 순간이었지요. 무결의 입 끝에 희미한 웃음 같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좋소. 그것이 전부였지요. 소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채권 3곳의 흐름을 끊을 것이요. 사흘 안에 자금을 만들겠소. 무결이 뒤에서 말했지요. 사흘 있소. 소우는 문을 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충분하오. 찬 바람이 문틈으로 밀려들었지요. 두 천재의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뒤 한밤중이었습니다. 소운과 무결은 나란히 금상객주 담장 그늘에 붙어 섰지요. 주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숨을 조여왔습니다. 청룡방 조직원 둘이 지하 가성 입구를 지키는 수하들을 미리 떼어내 두었고 무결이 먼저 담을 넘었습니다. 소운이 그 뒤를 따랐지요. 지도에 표시된 입구는 창고 뒤편 낡은 항아리 무더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소운이 항아리를 하나씩 옮기자 썩은 나무로 된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무결이 뚜껑을 드러냈습니다. 아래에서 축축한 냉기가 올라왔고 짙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계단을 내려가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결이 등불을 켜자 흙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통로가 나타났지요. 두 사람은 허리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 끝에 작은 방이 있었지요. 문에는 자물쇠 대신 굵은 쇠사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결이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소우는 그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구석에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옷은 남루하게 헤어졌으며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소운은 알아보았지요. 소운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운아.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약을 먹인 탓인지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지요. 소운이 달려가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소운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비의 손을 꼭 쥐고 무결을 돌아보았지요. 나가야 합니다. 무결이 아비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비는 몇 걸음을 옮기더니 무결의 귀에 무언가를 낮게 속삭였지요. 무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비가 소운의 손에 접힌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지요. 왕실 비자금의 행방과 배후 세력의 명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쥔 순간 소운은 비로소 이 모든 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지요. 그리고 무결이 왜 1년을 기다렸는지도. 세 사람은 소리 없이 지하를 빠져나왔습니다. 담 밖에 대기하고 있던 청룡방 조직원이 아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요. 소운은 담장 밖에 서서 아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결이 소운 옆에 섰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 바람이 대동강 쪽에서 불어왔고 강물 소리만이 어둠 속에 낮게 깔렸지요. 아비를 구출한 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평양감사는 지하 가성이 열린 것을 알아채고 그날 밤으로 대대적인 토벌령을 내렸지요. 포졸들이 평양 성내를 뒤집기 시작했고 청룡방 조직원들은 미리 짜둔 대로 사방에 흩어져 분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무결의 지시는 이미 며칠 전에 내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흩어진 조직원들이 모두 자기 자리로 가버리고 나자 무결 혼자 남겨진 퇴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운과 아비를 피신시키는 길이었지요. 무결은 소운과 아비를 이끌고 대동강 쪽 샛길로 움직였습니다. 포졸들의 횃불이 강변 쪽으로 좁혀들고 있었지요. 소운은 아비를 부축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피실로의 끝 강변 절벽 아래에는 청룡방 조직원이 배를 대기시켜 두고 있었지요. 거기까지만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벽 위 오르막을 채 오르기 전에 뒤에서 포졸들의 발소리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무결히 걸음을 멈추었지요. 먼저 가시오. 소운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같이 가야 하오. 무결이 짧게 고개를 저었지요. 둘이 가면 다 잡히니 내가 시간을 벌겠소. 소운은 무결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바보 웃음도 방주의 냉철함도 아닌 아주 단단하고 조용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지요. 소운은 이를 깨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하오. 무결이 희미하게 웃었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무결은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갔습니다. 포졸들을 강변 반대쪽으로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지요. 소운은 아비를 이끌고 절벽 위를 넘어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강 위로 밀려나가는 동안 소운은 절벽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강 위쪽에서 횃불이 번쩍이더니 쇳소리와 함께 짧은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소운은 강물 위에서 그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대동강은 차갑고 빠르게 흘렀고 절벽 아래 강물에는 횃불 하나가 꺼진 자리만이 어둠으로 채워지고 있었지요. 소운의 손이 품 안에 줍 하나를 꽉 쥐었습니다. 손금이 파이도록 꽉 쥐었는데도 손이 떨렸지요. 무결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청룡방 조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방주가 행방불명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분산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선뜻 다음 행동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방주 없는 청룡방은 기 없는 배와 같았지요. 소운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피신처로 쓰던 강변창고 안 웅성거리는 조직원들 앞에 걸어 들어갔지요. 소운의 손에는 무결의 피 묻은 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운이 인장을 높이 쳐들자 창고 안이 일순 조용해졌지요. 방주님은 살아 계신다. 소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인장은 내가 쥐고 있소. 방주님의 명이 있었소. 내가 이것을 든 날엔 나를 따르라고.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지요. 소운은 조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돈줄을 끊으시오. 계모와 감사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하나도 남기지 마시오. 말려 죽이는 것이오. 조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다 이윽고 하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운은 인장을 품 안에 넣고 돌아섰지요. 등 뒤에서 발소리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겨울 한가운데였습니다. 평양에서 손꼽히는 금상객주가 빚더미에 앉아 남의 손에 통째로 넘어간다는 소문에 사흘 전부터 온 장터가 술렁였지요. 계모 임씨가 객주를 배칠성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씨가 남은 빚을 객주로 갚아버리고 손을 터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객주 마당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인근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배칠성은 수하들을 마당 안팎에 늘어세운 채 기름진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지요. 임씨는 그 옆에 비단옷을 빼입고 앉았지만 눈 밑이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기색이었지요. 가산 처분이 막 시작되려는 참에 마당 입구에서 서슬퍼런 인기척이 났습니다. 소운이었습니다. 소운은 천천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반듯하게 여민 옷에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문서 묶음이 들려 있었지요. 배칠성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쫓아내라. 수하 둘이 앞으로 나섰지만 소운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건드리지 마시오. 소운의 목소리가 마당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소운은 문서 묶음을 펼쳐 배칠성 앞에 내던졌지요. 종이들이 날리며 마당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배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채권이었지요. 금상객주를 담보로 설정된 모든 채권, 배칠성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증서들이
소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청룡방이 지난 수주일 동안 평양 안팎에서 조용히 사들이고 거둬들인 것들이었지요. 소운이 만들어낸 자금이 그 바탕이었습니다. 금상객주의 채권은 이제 내 것이오. 소운이 말했습니다. 나를 먼저 상대로 하시오. 임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인연이 어디서? 소운은 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 번만 시선을 주고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임씨의 목소리가 스러들었습니다. 마당 안이 술렁였지요. 배칠성은 이를 갈며 수아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상황이 힘으로 흘러가려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마당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사 출두요. 사람들이 일제히 입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전령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강하류에서 어사 행차가 올라오고 있소이다. 마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배칠성의 기름진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임씨는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소리 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소우는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강 쪽을 바라보았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요. 어사 행차가 객주 마당에 들어선 것은 전령이 당도하고 한식경이 지나서였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포졸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그 가운데 어사화를 쓴 사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요. 마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무결이었습니다. 대동강 절벽 아래로 사라졌던 그가 어사화를 쓰고 이 자리에 서 있었지요. 얼굴 한쪽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걸음걸이는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해벌쭉 웃던 장터 바보의 눈빛도 오두막 안에서 냉철하게 지시를 내리던 방주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을 받들고 선 어사의 눈빛이었지요. 소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결의 눈이 마당 안을 훑다가 소운에게 닿았지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말보다 많은 것이 오갔지요. 무결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양 감사조이지는 국고에서 군량미를 빼돌려 사익을 채우고 사채업자 배칠성과 공모하여 금상객주를 강탈하려 한 죄가 있다. 계모 임씨는 남편을 약물로 가두고 혼인을 미끼 삼아 사람을 팔아넘기려 한 죄가 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지요. 마당 안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포박하라.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배칠성이 악을 쓰며 도망치려 했지만 두 걸음을 채 가지 못했지요. 임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다리를 후들거렸습니다. 수아들은 포졸들 앞에서 허수아비처럼 무너졌지요. 오래지 않아 마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무결이 소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소운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무결이 가까이 오자 소운은 품에서 인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무결은 인장을 받아 손안에 쥐었지요. 살아 있었군요. 소운이 말했습니다. 무결이 답했지요. 살아야 했소.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안의 소란이 멀게 느껴졌지요. 계모 임씨와 배칠성에게 내려진 판결은 혹독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고 횡령과 사기 혼인, 그리고 사람을 팔아넘기려 한 죄가 낱낱이 밝혀져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유배지로 압송되는 형을 받았지요. 평양 감사조이진 역시 관직을 박탈당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평양 권력의 그늘 아래 숨어 있던 비리의 뿌리가 하나씩 뽑혀나갔지요. 판결이 난 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우는 아침 일찍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지요. 처음 무결과 단둘이 밤을 보냈던 찬바람에 짚이 날리던 그 오두막이었습니다. 소우는 오두막 앞마당에 소반 하나를 내다 놓고 그 위에 밥 한 그릇과 국 한 사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처마 기둥의 등을 기댄 채 기다렸지요. 유배지로 압송되는 임씨 일행이 이 길을 지나갈 것을 소우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사 행차의 경로를 청룡방 조직원을 통해 확인해 두었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임씨가 길을 걸어왔습니다. 겨울 바람에 머리가 흐트러지고 비단옷은 이미 먼지투성이었지요. 가락지를 끼고 있던 손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임씨는 땅만 보며 걷다가 오두막 앞에서 고개를 들었지요. 소운을 보자 임씨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소운은 처마 기둥에서 등을 떼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소반 위에 밥그릇을 집어 임씨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드시오. 소운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도 슬픔도 없었지요. 그저 평온했습니다. 임씨는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소운은 더 이상 임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포졸들이 다시 행렬을 재촉했습니다. 임씨의 뒷모습이 겨울길 위로 멀어져 갔지요. 소운은 빈 소반을 들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지요. 오래전에 무결히 불을 지피던 아궁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운은 그 앞에 잠시 쪼그려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이제 이곳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대동강 위로 얼음이 풀리고 물빛이 맑아지던 무렵 금상객주는 다시 소운의 손으로 돌아왔지요. 아비 박서방은 수개월의 조리 끝에 기력을 되찾아 객주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야위었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의 안도와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소운은 이제 장터의 새댁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상인들 사이에서 금상객주의 새 주인, 이국 비단을 다루는 여성 상단주로 불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상단을 이끄는 것이 당치 않다는 소리도 들렸지요. 그러나 소운이 거래를 트는 자리마다 상대는 이내 말을 아꼈습니다. 숫자 앞에서 그리고 소운의 눈빛 앞에서 편견은 오래 버티지 못했지요. 무결은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왕의 밀명을 수행하는 몸이었으니 평양에 머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요. 떠나기 전날 밤 무결은 대동강변에 소운과 나란히 섰습니다. 물 위에 봄달이 길게 비쳤지요. 상단을 혼자 꾸려갈 수 있겠소? 무결이 물었습니다. 소운은 강물을 바라보며 답했지요. 처음부터 혼자였소. 무결이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강바람이 지나갔지요. 잠시 후 무결이 다시 말했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상도가 무엇인지 당신한테서 배웠소. 소운이 무결을 바라보았지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요. 소운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상도요. 무결은 소운의 옆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을 지었지요. 장터 바보의 웃음도 방주의 냉소도 아닌 그냥 한 사내의 웃음이었습니다. 대동강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빛이 환했지요. 두 사람은 그 강물을 나란히 바라보며 각자의 내일을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봄이 오는 방향으로 두 사람의 새로운 길이 함께 열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상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힘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딸을 팔아넘긴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살아남기 위해 사람의 손을 잡은 자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지요. 소운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동강변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